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살인자 리포트입니다.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 않고요. 어차피 저희 구독자 수에서 나오는 것처럼 수년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종의 저장소 같은 느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편집이 특별하게 들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은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취향이 요즘의 트렌드랑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유튜브 편집에만 매달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건방지는 얘기입니다만, 그냥 제가 바라봤을 때 그냥 편한 방식으로 그냥 영화를 보고 그냥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형식의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일단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요즘에 이제 보는 친구들 중에는 막 줄거리만 쭉쭉 따라가서 편집 요약본으로 영화를 보고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는, 약간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다 보니까 영화를 본다는 건 온전히 지속적으로 일단 봐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는 편이어서요. 좀 오히려 그렇게 요약해서 보는 것 자체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비디오 천국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많이, 영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건 아주 질색이에요. 영화를 그 줄거리는 다 파악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영화를 봤다 또 경험했다고 말하기 사실 어렵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그나마 프레젠테이션 식으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취향이 안 맞으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렇게 좀 차분하게 영화를 좀 씹어본다라고 생각하면 됐습니다. 제가 결코 수준이 높다, 또는 이렇게 전문적인 수준을 이르렀다라고 말하기 사실은 어렵고 그냥 영화를 좀 많이 봤습니다. 살면서 많이 본 편입니다. 아주 많이 봤다고 볼 수는 없고 웬만큼은 많이 본 편이다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살인자 리포트는 요쪽에 밀실 스릴러 장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영화의 연출자는 조용준 감독이고요. 조용준 감독이 각본도 썼습니다. 오리지널 시나리오예요. 그 다음에 아마 2023년 정도에 완성이 됐던 것 같은데 개봉이 살짝 밀리면서 요즘 개봉이 된 것 같고요. 원래는 개봉 전까지는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이제 개봉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형식의 방식을 일단은 시작이 되거든요. 이 조용준 감독은 제가 채비라는 영화, 고두심 배우가 이제 그 지적장애를 안고 있는 김성균 배우의 그 배우의 아들을 남겨놓고 이제 떠나야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얘기예요. 좀 이렇게 슬픈 얘기죠. 그다음에 태양의 노래는 이제 일본의 그 원작 영화를 바탕으로 뮤지컬도 만들어지고 한국판 영화로도 만들어진 바가 있는데 올해 개봉돼서 공개되었습니다. 한 2만 명 정도 모았더라고요. 근데 살인자 리포트가 아마 이제 이 조용준 감독이 이제 태양의 노래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봉 첫 주부터. 자, 일단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이제 많지는 않았어요. 2개 반 정도. 정재현 평론가, 이용철 평론가, 시내21 기준으로 두 분 정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조디퍼스트를 체화한 조여정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영화의 이제 등장인물은 사실 세 명이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이야기의 그 피드백 같은 형태로 이제 플래시백이죠. 과거의 이야기를 보는 형태로 이제 등장하는 스토리 주인공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효정에게는 어린 딸도 있다는, 그러니까 중학생 딸도 있다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명의 인물이 있는데, 이 선주라는 인물은 이제 그 방송사의 기자예요. 그 다음에 이 영훈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 영화에 이미 예고편 같은 거 보면 다 알 수 있겠지만 살인범입니다. 연쇄살인범이라고 얘기했고 자신과의 인터뷰를 제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상우라는 인물은 이제 초반에는 이제 이 사람의 전사들이 잘 안 나와서 오프닝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중후반부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다 나오게 되는데요. 선주의 이제 연인입니다. 연인이자 현직 형사. 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세 배우가 사실 이 영화의 거의 다를 끌고 나가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설정은 일단은 좀 인상적인데요. 이게 사실 이 영화는
비틀어진 플롯이 이제 중후반부의 이야기를 사실 할 게 없습니다. 이걸 얘기를 해버리면 영화를 볼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진짜 스포일러라는 말이 통용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스포일러란 말이 너무 남발이 돼가지고 뭐 그냥 영화에 조금만 그 트릭 같은 얘기들만 들어갔어도 그걸 스포일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사실 그 줄거리가 영화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영화의 특성에 따라서 스포일러를 뭐 조금 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 리포트의 경우에는 정말 이제 일종의 스포일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그 반전의 수위가 높든 낮든 간에 이 영화 뭐 이렇게 아주 높다 또 아주 낮다 이 뭐 이 한 중간 정도 되는 그 범상한 스릴러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영화의 줄거리를 다 파악하고 보면 영화는 이제 재미가 없죠. 설정상의 앞부분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뭐 제 인상 비평이 좀 이야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의 뭐 그 일종의 뭐죠 이런 영화 이제 하이 컨셉 무비라고 하죠. 이렇게 설정을 딱 던져주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줄거리라든가 이제 흥미를 끌만한 이제 컨셉이 뚜렷한 영화들입니다. 이 조효정이 연기하는 인물은 이제 방송사 기자인데요. 영화에서 이제 그 이 인터뷰 현장으로 가기 위한 그 공간에서 그 상우라고 불리는 자신의 연인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화의 기본적 설정들이 다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상업 영화적인 그 플롯 그 원칙에 되게 충실한 거예요. 기본적 정보를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이제 30분 이내에 그 대략 다그한 15분 정도 되는 시간 내에 다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위치인지 왜 이 제안에 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상우와 대화를 통해서 선주란 인물이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전개가 됩니다. 선주는 방송사에 있었고요. 마침 이제 그 기업 비리에 관련된 거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업 비리에 관련된 증거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방송사의 제보에 의해서 지금 위기에 몰려 있어요. 그 방송사에서는 이 사람이 선주라는 인물이 불편한 인물이고, 이기 때문에 이제 제거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어. 선주도 그걸 느끼고 있었고, 어린 중학생 딸이 있으며 이혼녀입니다. 그래서 딸이 요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가방을 열어봤더니 딸의 면도칼이 딸 가방에 면도칼이 나오는 등 뭔가 정서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딸의 상황이라든가 뭔가 되게 신경쇠약 직전의 상태에 있는 상태고 뭔가 자기가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종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선주는 특종이라고 하는 것을 노린다는 부분들을 일종의 제거하고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살인자를 만나야 될 이유가 이 살인자가 바로 이제 그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이 선주가 자신의 인터뷰를 해주지 않으면 인터뷰를 맞춘다면 이제 그 선택권을 선주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이 밤이 되면 누군가를 죽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 공간이 되는 이 영화의 내내 상영 시간 내내 주요 공간이 되는 이제 호텔 스위트룸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서는 시점에서도 이 특종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 나오죠. 시점에서도 일종의 호텔에서도 지금 CCTV라든가 보안장치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정보를 듣고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꽤 중요한 건데요. 영화에서 이제 앞부분에 쓱 흘러가는 장면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영화의 이제 그런 장치들 이제 그리고 타당성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구성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연계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영화의 중반부 흘러가면서 이제 설득력을 갖게 만드는 거죠.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이제 영화를 보시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살짝 이 영화에 대한 그런 설득력 여부, 핍진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찬반의 의견이 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게 보시고 어떤 분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뭐 완벽하지 않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뭐 아주 매끈한 스릴러라고 보냐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근데 이 영화의 장점은 뚜렷합니다. 밀실 스릴러라고 하는 장르는 철저하게 배우들의 연기력에 의할 수밖에 없어요. 조효정 배우의 탄탄한 연기력에 대해서는 이미 뭐 다 알려졌는데 역시 근데 이 영화의 전체적 줄거리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백선주 조효정이라기보다는 정성일이 연기하는 인물 이영훈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영화의 이제 설정이 이것도 다 보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이건 되게 이 부분은 감독님을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뭐 뻔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제 흐름과 구성, 그 다음에 영화의 구도적 상황들을 잘 보여줍니다. 선주는 이 저기 상우라고 하는 자신의 이제 협력자 내지는 형사인 연인과 뭐 연인이라는 얘기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영화 중반부 이후에 대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인데 어쨌든 저는 처음에 부부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되게 가까운 사이인 것 같고 둘은 경찰에 직접적인 보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영화 앞부분에서 다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나름대로 납득이 갑니다. 제가 납득이 어느 정도 안 가는 부분들은 이제 중후반부에 있는 설정인데 그건 이 리뷰 안에서 말씀드리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이런 CCTV를 설정하고 뭐 몰래카메라죠. 몰래카메라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귀에다가 이제 일종의 통화 장치를 설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영화 앞에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조효정 연기하고 있는 백선주가 이제 살인범을 만날 때까지의 이제 그런 세팅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설명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미 공개되어 있는 포스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상대 인물이 누구라는 건 다 보여주죠. 이영훈, 정성일이 연기하는 이영훈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영훈이란 캐릭터의 재미있는 지점은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살인의 동기에 대해서 서술을 할 때 자기의 전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살인의 동기가 되니까 영화에서 플래시백이 사용되는 장면들이에요.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고 임상적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적 경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인을 일종의 치료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뭐 벌써 감을 잡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라는 설정 자체는 스포일러라기보다는 일종의 이 영화의 기본적 컨셉, 하이 컨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 둘의 관계의 이제 전적인 줄거리의 이제 중후반부의 이야기 볼 수 있겠는데 대략 앞부분 쪽에는 이 연쇄살인범이라고 주장하는 이영우는 연쇄살인범입니다. 너무나 번듯한 외모고 이 정성일 배우라고 하는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죠. 되게 뭐 이 정성일 배우 자체를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는 전란에서의 악역이었거든요. 상당히 뭐 전혀 뭐 이 기존 배우들 강력한 연기력을 가진 배우들이 전혀 밀리지 않는 상당히 살벌한 그 일본 사무라이 그 장수 역할의 캐릭터를 했어요. 이 정성일이라는 인물이 어쨌든 등장을 하면 되게 지적이고 댄디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연쇄살인범이라고 보기에는 좀 다른 이미지죠.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뭐 어쨌든 뭐 미남형의 배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의 역전이 일어나는 상태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이 이제 왜 연쇄살인범이 될 수 없는 밖에 없는가에 대한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개인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임상 경험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경험은 이제 말하자면 이 그 자신이 만나는 그 환자들의 트라우마의 근본을 제거한다는 설명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 설정은 크게 달라지진 않으니까요. 제가 좀 의도적으로 숨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영화를 통해서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설정 자체는 이제 치료라는 말에 부합되는 설명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말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레퍼런스, 그러니까 정성일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와 그 다음에 이 백선주 조효정 캐릭터가 이 어떤 것에 레퍼런스를 따르고 있느냐는 뭐 이걸 카피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어쨌든 유형이라든가 레퍼런스라는 것은 그것을 따라 그 스타일이 어디서 왔느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니까 엄밀히 말해서 토마스 해리스의 이제 양들의 침묵,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조나단 댐의 영화죠. 그 영화의 캐릭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조나단 댐의 영화는 이제 베테랑과 이제 풋내기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악과 선이라는 좀 근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영화에 좀 부분적으로 아쉽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런 근본적인 부분들까지 따라가지는 않고 오히려 좀 다른 접근을 하게 되는데 아까 치료라는 표현에서 나와 있는 방식대로 이 영화의 이 연쇄살인범 이영훈 정성일이 연기하는 캐릭터는 어디까지나 악한 인물인가 악한 그 악을 행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살인을 했다는 자체는 근데
그 정당한 살인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 영화는 좀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우리가 한니발 렉터라는 인물, 양들의 침묵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어른이시라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양들의 침묵에서 보여지는 그 인간에 갖고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그런 그 잔혹함, 그런 그리고 이제 그런 뭐죠, 악과 악의 경계, 이 부분보다는 좀 더 뚜렷한 그 플롯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그 충동 그 분명하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악한 존재, 이 자신의 환자들을 괴롭힌 어떤 악한 존재들을 갖다가 제거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살인이 과연 정당한 살인일까?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본인의 경우에는 그 정당한 살인의 형태가 매우 잔혹한 형태임에도, 물론 이 영화는 그렇게 아주 고우적인 영화는 아닙니다. 고우라는 건 이제 신체 절단이라든가 뭐 잔혹한 장면의 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빈번한 영화인데, 그렇지 않죠. 이 영화는 잠깐 뉘앙스를 풍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설정들을 보여주지 아주 잔혹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면에서 복수라는 측면인데, 복수가 이제 일종의 치료가 되는 건데, 그 복수에 대해서 집요하게 탐구한 영화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였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과 그다음에 뭐 친절한 금자씨 같은 영화들이 떠올랐는데, 친절한 금자씨 같은 또 그런 근본적인 그런 지독함 같은 면이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수월하고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단순한 논리의 영화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앞서 제가 말하다가 이제 그 중간에 또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긴 했습니다만, 이 영화를 보는 재미는 역시 배우를 보는 맛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캐릭터 연구가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은 각본임에도 불구하고 두 배우들의 매력은 상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팽팽함이 좀 무너지는 거는 영화의 플롯 자체가 이영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거의 주도권을 다 쥐고 있어요. 영화의 전반부부터 후반부까지 거의 모든 주도권을 이영훈이 쥐고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일종의 비판점들을 이제 백선주라고 하는 캐릭터가 영화의 말미에 제공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악마적인 인간이라고 말 수 있습니다. 이영훈이라고 하는 인물은 영화에서 분명히 이제 첫 앞부분 쪽에서 살인에 대해서 의심을 받지만 이 사람이 살인을 했다는 건 명확한 얘기예요. 영화적 설정상으로는. 그리고 이제 아주 잔혹한 살인의 형태도 다양한 형태의 잔혹함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뭐 도구도 뭐 도끼라든가 뭐 아니면 뭐 드릴이라든가 뭐 이런 뭐 그죠? 이런 뭐 수술용 칼이라든가 이런 도구들이 이제 메스 이런 것들이 다 사용이 되는데, 그것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영화 중에는 보란 듯이 살인이 한번 직접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그 자신의 플래시백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영화적 역시 또 플롯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그 사실을 봤습니다.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그 대기되어 있는 그 형사, 이 상우라는 인물이 뛰어들기 어려울 정도의 또 이 기술적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이영훈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선주는 자신의 그 모든 부분들이 인터뷰에 끌릴 수밖에 없는 일종의 공작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영화의 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뛰어난 연기력과는 별개로 백선주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영훈이라는 캐릭터에 비해서 영화적 주도권, 스토리상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이 영화의 좀 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부딪히는 두 캐릭터가 맞부딪히는 팽팽한 긴장감에 있어서의 부족함인 거죠. 자,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조디 포스터가 연기했던 그 우리 FBI의 신입 형사가 한니발 렉터를 만났을 때 그 강력한 힘에 떠밀리면서 뭔가 좀 매혹돼가는 그런 그 악의 그 미묘한 지점, 그런 지점들은 이 영화에서 좀 찾아보기 힘들고요. 일종의 설득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영훈의 논리에 선주가 서서히 논리에 넘어가는 과정들이 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넘어갈런지 안 넘어갈런지는 여러분이 한번 영화를 보셔야 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재미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대사량이 많고
그 대사량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좀 설명을 하는데 종종 이제 중간중간 플래시백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영화적 논리를 전개해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배우들 간의 심리전, 배우들끼리 펼쳐지는 그런 심리전과 그래도 인테리어가 스위트룸이라고 하는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설정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주는 팽팽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좀 근데 아쉬운 지점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 등장하는 최면적 설정 같은 것들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의 부분. 그 다음에 이 상호 캐릭터라는 인물이 영화에 이제 조효정 배우의 그 귀에다 대고 백선주의 귀에다 대고 뭔가 계속 개입을 하는데 이게 영화의 긴장 흐름에 그러니까 영화의 설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등장한다고 해도 좀 영화적 긴장감의 틀을 자꾸 너무 빨리 중간중간에 개입을 해서 긴장감이 팽팽히 살아가는 부분들을 좀 깨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어떻게 보면 이 살인자 리포트라는 영화의 좀 전체적인 이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영화의 특성상 뭐 이 스토리 자체를 길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뭐 이런 드릴 장면 이런 건 좀 플래시백에 가까운 장면이고요. 그래서 살인 행위 자체에 대한 그런 그 묘사보다는 그 이 영화가 얘기하는 그 심리적 긴장감들을 유지하는 특성에서 과연 내가 그 부분을 지지하고 넘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영화가 약간 프로덕션 디자인상 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깔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에 있지만 미술적인 프로덕션 디자인의 공간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 스위트룸이라고 하는 공간도 되게 그 긴장감을 느껴줄 만한 매끈한 느낌이 확실히 있어서 그 세련된 느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촬영 같은 것들도 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각본상의 문제들 중에서 과연 이제 설득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완벽하게 이 영화를 지지하게 넘어가기는 사실 쉽진 않은데 뭐 나름대로 이 좋은 지점들도 있기 때문에 뭐 제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의 좋은 지점을 찾아서 좀 즐겨보는 것이 저의 목적인 것이지 영화 자체를 깎아내리거나 뭐 일방적으로 공격하는데 큰 관심은 없습니다. 이 영화도 분명히 좋은 지점이 있고 제가 느끼는 부족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부족함을 느낀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러란 법은 없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이제 결말부의 부분은 뭔가 조금 그 이 영화가 담지 못했던 좀 그런 아쉬움들을 좀 느끼게 해요.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후반부 부분에서 뭔가 정작 이 둘의 관계에서 이루어졌어야 될 팽팽함, 그러니까 윤리적인 그 딜레마 같은 것들인데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정당한 살인은 옳은 것인가라는 아주 근원적 질문이죠.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좀 더 팽팽한 이야기가 또 구성됐다면 조금 더 흥미로운 그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약간 조금 단순한 차원에서 영화가 마무리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일단 뭐 근데 뭐 어쨌든 극장에서 봤던 쪽의 그 매끈한 상업 영화로서는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 부족한 면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공해서 뭐 보실만한 즐길만한 부분도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하죠.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영화의 그 플롯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만나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